한때 왕실 보석항 깊은 곳에는 누구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왕관들이 잠들어 있었다. 기록은 끊겼고 사진은 희미했으며 어떤 보석은 이미 해체됐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랜 시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실 밖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그 침묵을 떼기 시작했다. 캐서린이 공식 석상에 설 때마다 과거의 티아라와 목걸이, 진주 귀걸이가 하나씩 되살아났다. 여왕조차 거의 손대지 않았던 고석들이 왜 그녀에게 향한 것일까? 단순한 취향이었을까? 아니면 세대를 건너 준비된 선택이었을까? 보석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때때로 침묵이 가장 강한 선언이 된다. 한 세기를 기다린 장미왕관, 슬픔을 견디게 한 진주,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마지막 왕관.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캐서린이 언제부터 왕실의 미래로 선택되었는지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겨울의 어둠이 윈저성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다. 독일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이 열리던 그날 밤, 수많은 카메라는 계단을 내려오는 캐서린을 향해 한꺼번에 돌아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드레스도 미소도 아니었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붉은 빛을 품고 있던 낯선 왕관이었다. 그 왕관은 캐서린이 결혼식에서 썼던 작고 섬세한 티아라도 아니었고, 다이애나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는 러버스노트 티아라도 아니었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오래된 존재였다. 왕실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진이 확대되고 오래된 기록이 다시 펼쳐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수십 년 동안 사라졌던 왕관이 다시 세상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쓰고 있는 여성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서린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수술, 암 진단, 치료, 그리고 길고 조용한 회복의 시간. 사람들은 그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왕관보다 먼저 그녀를 짓누른 것은 두려움이었고, 다이아몬드보다 무거운 것은 가족과 왕실을 향한 책임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캐서린은 병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걸었다. 고개는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에는 과장된 기쁨도 불안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자리에 마침내 도착한 사람 같았다. 왕관은 그녀를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그 왕관을 오래된 역사에서 현재로 끌어낸 것처럼 보였다. 그 장면은 단순한 복귀보다 더 큰 의미를 품고 있었다. 왕실에서 왕관은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이 아니다. 누가 어떤 보석을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맞이하며 착용하는지는 말보다 오래 남는 선언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캐서린의 얼굴보다 먼저 그 왕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왜 독일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빈 만찬에서, 왜 오랫동안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던 왕관이 캐서린에게 주어졌을까? 단순히 드레스와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왕실의 선택은 너무 오래된 기억들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 왕관의 역사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과 독일 태생의 엘버트 공에게서 시작됐다. 사랑으로 만들어졌지만 세월이 흐르며 권력과 계승의 상징이 됐다. 엘리자베스 왕대비가 사랑했고 엘리자베스 2세는 거의 손대지 않았으며 오랜 침묵 끝에 캐서린의 머리 위에서 다시 빛났다. 그러나 왕실은 그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왕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을 아꼈다. 침묵은 우연을 가장한 메시지가 되었고 한 번의 착용은 수십 년의 시간을 연결했다. 그날 밤 캐서린이 쓴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저는 In the ancient land of Elluria, where skies shimmered and forests
spiciated secrets to the wind, lived a dragon named Zephyros. Not the bunny doll down kind, but he was gentle, wise, with eyes like old stars. Even the birds fell silent when he passed.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나라가 흔들리던 시기, 왕비에게 요구된 것은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이 기대어 설 수 있는 단단함이었다. 어떤 왕관은 사람을 빛나게 하지만 어떤 역할은 그 빛마저 감추게 만든다. 런던이 폭격을 받던 시절 그녀는 가족과 함께 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그 선택은 왕비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었다. 한때 장미를 쓰고 웃던 신부는 이제 국민에게 공포를 견디는 법을 보여줘야 했다. 왕실 보석의 크기와 높이조차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언어가 되었다. 엘리자베스 왕대비는 다른 보석 앞에서는 더 과감했다. 결혼 선물로 받은 무거운 목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것을 해체해 전혀 새로운 로터스 플라워 티아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왕실 보석은 손댈 수 없는 유물이 아니라 한 여성의 삶과 시대에 맞춰 형태를 바꾸는 존재였다. 훗날 마거릿 공주가 이 티아라를 착용하면서 왕비의 결혼 선물은 젊음과 예술, 자유를 상징하는 왕관이 되었다. 그러나 스트라스모어 로즈는 달랐다. 누구도 그것을 부수지 않았고 새롭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완전한 모습으로 금고 안에 남겨졌다. 엘리자베스 2세가 왕실 보석을 물려받은 뒤에도 장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거릿도, 앤도, 다이애나도 공식적으로 그 왕관을 되살리지 않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사라졌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실의 침묵은 종종 부재가 아니라 보존을 뜻한다. 장미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닮은 여성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뒤 또 한 명의 비왕족 출신 여성이 그 장미를 깨웠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왜 캐서린에게 허락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엘리자베스 2세가 왜 수많은 보석을 쓰지 않고 남겨두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엘리자베스 2세가 어떤 보석을 외면했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왕실에서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다. 때로 보석은 너무 화려했고 때로는 시대와 맞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여왕이 평생 지켜야 했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25살에 왕위에 올랐다. 젊은 여성의 취향보다 먼저 요구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군주의 모습이었다. 영국이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고 제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동안 여왕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국가의 안정 그 자체처럼 보여야 했다. 그래서 그녀의 옷과 보석은 점점 하나의 제복이 되었다. 밝은 단색 의상, 진주 목걸이, 익숙한 트로치, 그리고 반복해서 선택되는 몇 개의 티아라였다. 1947년 아직 공주였던 엘리자베스는 하이드라바드의 니잠에게서 특별한 결혼 선물을 받았다. 까르띠에에서 원하는 보석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플래티넘 위에 물결처럼 이어진 니자무브 하이드라바드 목걸이였다. 젊은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자주 착용했고 눈부신 목걸이는 전후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여왕의 얼굴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거대한 빛은 점점 모습을 감췄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무게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지나친 사치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여왕이 그것을 없애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신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를 파괴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석을 침묵 속에 남겨두었고 언젠가 다른 여성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을 지켰다. 까르띠에 헤일로 티아라도 비슷했다. 조지 6세가 아내를 위해 구입했고 훗날 엘리자베스의 18번째 생일 선물이 되었지만 정작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대신 마거릿과 앤에게 건너갔고 다시 수십 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너무 작고 조용해서 잊힌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무게없는 역사 때문에 훗날 한 신부에게 완벽한 시작이 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모든 것을 직접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왕실 보석을 자신의 장식품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으로 보았다. 자신이 쓰지 않는 보석도 보존했고 다른 여성에게 빌려주었으며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남겨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절제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다. 한 번의 화려한 선택이 국민에게 사치로 익힐 수 있고, 한 번의 잘못된 상징이 왕실 전체의 메시지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왕은 빛나는 것을 모두 보여주는 대신 무엇을 감춰야 하는지까지 통치했다. 어쩌면 그녀가 가장 능숙하게 다룬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선택은 일본 진주 초커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여왕이 직접 착용했던 이 목걸이는 훗날 다이애나의 목에서 전혀 다른 빛을 얻었다. 그러나 비극 이후 진주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왕실의 보석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진짜 무겁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기억이다. 그리고 어느 날 캐서린은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슬픈 순간에 자신의 목에 걸었다. 왕실 보석은 주인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그러나 다이애나가 남긴 흔적은 달랐다. 그녀가 착용한 진주와 사파이어에는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 결혼의 균열, 그리고 끝내 지워지지 않은 상실까지 함께 새겨졌다. 1970년대 엘리자베스 2세는 일본에서 받은 진주로 4줄짜리 초커를 만들었다. 여왕도 이 목걸이를 착용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다 1982년 다이애나가 네덜란드 국빈 만천에서 그것을 목에 걸었다. 단정했던 진주는 젊은 왕세자비를 만나 전혀 다른 빛을 냈다. 목걸이는 더 이상 의무적인 외교 선물이 아니었다. 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다이애나는 왕실 보석을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바꾸었다. 그녀의 사파이어 약혼 반지는 사랑을 약속하는 물건으로 등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외로움과 배신, 무너진 결혼을 함께 기억하게 됐다. 같은 보석이 행복과 상처를 모두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잔인했다.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컬링우드 진주 귀걸이 역시 그녀의 얼굴과 함께 기억됐다. 눈물처럼 떨어지는 진주는 화려한 드레스와 어울렸지만 훗날에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한 어머니의 흔적으로 남았다. 다이애나가 떠난 뒤 그 귀걸이를 다시 착용하는 일은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빛뿐 아니라 그 빛 뒤에 숨어있던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래서 다이애나의 보석은 한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다. 왕실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고 대중은 사진 속에서만 과거를 되짚었다. 어떤 물건은 금고에 갇히지만 어떤 기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란다. 다이애나의 진주와 사파이어가 그랬다. 반면 앤 공주는 보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뤘다. 그녀에게 보석은 감정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공무의 일부였다. 같은 비거리와 목걸이를 여러 해 반복해 착용했고 유행보다 책임을 앞세웠다. 다이애나가 보석에 상처를 남겼다면 앤은 그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캐서린에게는 더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만나지 못한 시어머니의 기억을 피할 수도 그대로 흉내낼 수도 없었다. 다이애나와 닮으면 비교당했고 다르면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왕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는 한 여성의 비극이 남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찾아야 했다. 2011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캐서린이 선택한 것은 다이애나의 상징이 아니었다. 작고 조용한 까르띠에 헤일로 티아라였다. 비극의 기록이 거의 남지 않은 왕관, 누구의 실패도 강하게 떠올리게 하지 않는 빈 페이지였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왕실이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시험이었는지도 모른다. 과거의 상처를 짊어진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존중하면서도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 것인가? 캐서린은 다이애나를 지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복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한때 너무 아파서 다시 볼 수 없었던 진주들이 조금씩 캐서린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2011년 웨스트민스터 사원. 수억 명의 시선이 한 여성의 머리 위로 향했다. 사람들은 다이애나의 왕관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캐서린이 선택한 것은 작고 섬세한 까르띠에 헤일로 티아라였다.
화려함으로 압도하기보다 빛으로 둘러싸는 듯한 왕관이었다. 그것은 과거를 물려받는 선언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라는 조용한 허락에 가까웠다. 첫 번째 시험은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왕실의 무게를 얼마나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였다. 캐서린은 다이애나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같은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됐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오랜 시간 관찰하고 배웠다.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빨리 중심에 서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험은 2014년에 찾아왔다. 국립초상화미술관 행사에서 캐서린의 목에는 니자모브 하이드라바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엘리자베스 2세의 결혼과 젊은 시절을 상징했던 다이아몬드가 이제 손자의 아내에게 건너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대여가 아니었다. 왕실의 가장 무거운 역사 중 하나를 몸에 지니고도 보석보다 사람이 먼저 보일 수 있는지를 묻는 순간이었다. 캐서린은 거대한 목걸이에 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현대적인 드레스와 절제된 태도 속에 녹여냈다. 왕실 보석을 박물관의 유물처럼 보이게 하지 않고 살아있는 현재로 바꾸는 능력. 바로 그것이 엘리자베스 2세가 오래 지켜봤던 힘이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시험은 더 조용했다.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사파이어 장식들을 반복해서 착용하는 일이었다. 어떤 보석은 국빈만찬에서 한 번 빛나고 사라지지만 어떤 보석은 일하는 사람의 얼굴과 함께 기억된다. 캐서린은 왕실의 보석을 특별한 날에만 꺼내지 않았다. 학교 방문, 자선 행사, 가족의 기념일에도 같은 귀걸이를 다시 선택했다. 화려함을 권력으로 쓰지 않고 신뢰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 11월 한국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모든 시험이 하나의 장면으로 이어졌다. 캐서린의 머리 위에는 거의 100년 동안 모습을 감췄던 스트라스모어 로즈 티아라가 놓여 있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장미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또 한 명의 여성에게 안겼다. 그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같은 질문을 품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정말 이 보석들을 캐서린을 위해 남겨둔 것일까? 증거는 없었다. 왕실은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계획표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헤일로 티아라, 니잠 목걸이, 스트라스모어 로즈가 차례로 캐서린에게 향한 흐름은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 정교했다. 첫 번째 왕관은 시작을 허락했고 두 번째 목걸이는 무게를 시험했으며 세 번째 장미는 그녀를 과거의 왕비들과 연결했다. 캐서린은 더 이상 왕실에 적응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오래된 역사가 그녀에게 자신의 다음 장을 맡기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장미가 다시 피어난 지 불과 몇 달 뒤, 캐서린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다. 왕관보다 무거운 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련은 보석이 아닌 한 인간의 힘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2024년 초, 캐서린은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처음에는 복부 수술 뒤 회복이 필요하다는 짧은 설명만 전해졌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궁금증은 걱정으로, 걱정은 거친 추측으로 변했다. 왕실의 문이 닫히자 세상은 빈 공간을 소문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3월, 캐서린은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수술 뒤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고 예방적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문장 뒤에는 한 어머니가 새 아이에게 사실을 설명해야 했던 시간이 숨어 있었다. 왕세자비이기 전에 그는 두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한 사람이었다. 그 순간 왕관과 보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가장 찬란한 다이아몬드도 병실의 불안을 대신 견뎌주지 못했고 가장 오래된 티아라도 가족의 눈물을 막아주지 못했다. 사람은 빛나는 순간보다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캐서린이 보여준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정직함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조지와 샬럿, 루이에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가족이 감당할 시간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왕실의 침묵은 비밀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아이의 일상이 공포에 삼켜지지 않도록 세운 마지막 울타리였다. 세상은 답을 재촉했지만 한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청중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돌아오지 않았다. 2024년 9월, 치료가 끝났다고 알렸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짧은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은 미소만 보려 했지만 그 뒤에는 체력과 불안을 매일 조절해야 하는 현실이 있었다. 돌아온다는 것은 예전처럼 행동하는 일이 아니라 달라진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2025년 1월, 자신이 치료받았던 로열 마스든 병원을 찾은 뒤 관해 상태라고 밝혔다. 병원을 떠나는 모습에는 승리의 과장도 없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아직 끝나지 않은 회복의 무게가 함께 있었다. 병실에서 만난 환자들에게 건넨 말은 왕세자비의 위로가 아니라 같은 복도를 지나본 사람의 고백에 가까웠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과거 장례식에서 캐서린이 선택했던 일본 진주 초커를 다시 떠올렸다. 2021년 필립 공의 장례식, 2022년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그녀는 같은 진주를 목에 걸었다. 여왕과 다이애나를 거쳐온 그 목걸이는 슬픔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는 갑옷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석이 그녀를 지킨 것이 아니었다.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기다림이 그녀를 지켰다. 캐서린은 회복 뒤 아동과 가족을 위한 활동을 다시 이어갔고 암 환자들을 돕는 병원의 후원자로 나섰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는 대신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그녀가 오래된 왕실 보석을 착용할 때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것을 보게 됐다. 예전에는 우아함과 품격을 보았다면 이제는 생존과 절제를 보았다. 빛나는 보석 뒤에 병실의 침묵을 견딘 한 여성의 시간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5년 겨울, 민저성의 문이 다시 열렸다. 캐서린은 국빈 만찬장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왕관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귀의 장식이 아니었다. 왕실이 그녀에게 맡기려는 미래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얻은 순간이었다. 2025년 12월 3일, 윈저성의 국빈 만찬장에서 마침내 그 왕관의 이름이 드러났다. 캐서린의 머리 위에서 붉은 빛을 품고 있던 것은 오리엔탈 서클릿이었다. 1853년, 독일 태생의 엘버트 공이 빅토리아 여왕을 위해 구상한 왕관. 사랑에서 시작됐지만 세월이 흐르며 왕비의 권위와 왕실의 계승을 상징하게 된 보석이었다. 처음에는 오팔로 장식됐지만 뒤이어 루비로 바뀌었다.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를 지나 엘리자베스 왕대비에게 이어졌고 그녀는 이 왕관을 자신의 대표적인 티아라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2세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왕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캐서린의 선택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독일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독일에서 태어난 엘버트 공이 디자인한 왕관을 썼다는 사실은 외교적 의미까지 품고 있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징은 따로 있었다.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왕대비가 사랑했던 보석이 또 한 명의 비왕족 출신 미래 왕비에게 건너간 것이다. 그날의 캐서린은 과거의 왕실 여성을 흉내내지 않았다. 붉은 루비와 다이아몬드의 강한 빛을 절제된 표정으로 받아냈고 왕관이 사람을 압도하는 대신 사람이 왕관의 역사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전까지 캐서린이 착용한 티아라들은 그녀의 시작과 적응을 보여주었다. 헤일로 티아라는 새로운 출발이었고 러버스 노트는 다이애나의 기억을 이어가는 선택이었다. 스트라스모 로즈는 과거의 왕비들과 그녀를 연결했다. 그러나 오리엔탈 서클릿은 달랐다. 그것은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직접적으로 왕비의 자리를 말하는 왕관이었다. 그 순간 캐서린은 더 이상 왕실 보석을 시험적으로 빌려 쓰는 여성이 아니었다. 왕실은 그녀의 머리 위에 아직 공식적으로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올려놓은 셈이었다. 왕관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떤 선언보다 분명했다.
그렇다고 엘리자베스 2세가 캐서린을 위해 모든 보석의 순서를 미리 설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계획을 증명하는 문서도 왕실의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왕이 자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 보석을 없애지 않고 보존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그녀는 다이아몬드를 지킨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켰다. 캐서린은 그 가능성을 자신의 방식으로 완성했다. 다이애나의 진주에는 추모를 더했고 엘리자베스 2세의 목걸이에는 신뢰를 더했으며 왕대비의 장미에는 새로운 시작을 더했다. 그리고 마지막 왕관에는 생존과 책임, 앞으로 감당해야 할 왕실의 시간을 새겨 넣었다. 왕실 보석함은 박물관이 아니다. 그곳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을 고르는 장소다. 어떤 보석은 한 세대를 기다리고 어떤 왕관은 100년을 침묵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다. 엘리자베스 2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보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주인을 기다렸던 왕관은 이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다. 캐서린의 머리 위에서 과거는 마침내 미래의 얼굴을 얻었다.